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오늘은 또 눈이 부담스러우시죠? 예, 제가 오늘은 또 이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 4월 16일 지금으로부터 1년 9개월 전이죠? 예. 1년 5개월 전인가? 예. 1년 5개월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도 17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일에는 제가 노란색 티셔츠, 요 옷은 양평 박꿈새에서 양평 박꿈새라는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민 모임에서 저한테 강연을 한번 오라고 그러고 강사료로 주신 강연료로 주신 티셔츠인데 제가 이렇게 곱게 입고 있습니다. 이거 빨면 이거 후들근해질까봐 안 빨고 입고 있어요. 예.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 옷장에는 수십 년 된 옷들이 많아요. 제가 입는 그 깜장색 나시티는 우리 동생이 그 첫 번째 조카를 낳고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니까 한 22년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잘 입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면 티셔츠 같은 것도 제가 막 그 대학교 1학년 때 입었던 농알티 이런 것도 막 집에 입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맨날 하는 말이, 언니 밤에 꿈자리가 사납지 않느냐. 왜? 그러면 옷장사 하다 망해 죽은 귀신들이 언니 꿈자리에 나타나서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럴 것 같다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 옷을 오래 입는 비법이 뭐냐? 안 빨어. 잘 안 빨고 웬만하면 계절 바뀔 때 한 번 빨고 그래요. 예. 사람들은 한 번 입은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자기 냄새가 나서 그 냄새가 싫어갖고 옷을 자주 빤대. 난 내 냄새가 너무 좋아. 근데 그게 그거라더만 자존감하고 관계가 되어 있대요. 자존감.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냄새를 싫어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냄새를 되게 싫어한대. 난 내 스스로 너무 만족하나 봐. 난 내 냄새가 너무 좋아. 이제 모기. 아니, 여름 다 갔는데 모기한테 물리고 그래. 그래서 모기가 어디 갔니? 노숙자 자존감 높아. 사실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노숙자들 되게 우습게 알잖아요. 노숙자분들 중에 숨은 능력자 많아. 그분들이 지금 세상과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지금 세상의 틀을 벗어나서 살고 계셔서 그렇지요. 이 노숙자분들이 그 능력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되게 많아. 노숙자 깔보지 마세요. 예. 사실 뭐 노숙자뿐이겠습니까? 네. 사실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자기 꿈은 노숙자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좀 나름 철학적인 것 같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도, 석가도, 공자도 노숙자였다. 공자가 여행자는 맞지만 노숙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확실히 노숙자지? 예수님은 확실히 노숙자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공자는 이제 그 제자들이랑 같이 막 떠돌긴 했지만,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좋은 거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노숙자는 아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노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이 원하는 어떤 모습, 지위 이런 걸 다 버리고 이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늘 부모들이 요즘에 그러잖아.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모들도 판검사 되라. 이렇게 노동자들도 자녀에게는 판검사 되라. 다들 그렇게 막 판검사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해라, 국회의원 해라, 판검사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에 앞서 나가는 맨 앞에 서서 막 추앙받는 자리에 가라고 아이들을 막 우리가 내몰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냐. 솔직히 나는 전 요즘처럼 이 사법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지난 뭐 한 27년 중에 지금이 가장 부끄러운 사법부가 아닐까. 이 87년에 선거,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그 헌법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 사법부에게 권위를 되찾아준 이후로 지금 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사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지들도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럽지 않겠나. 옛날에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서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안 좋은 거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쩌다 이 꼴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사법부 안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판사들은 얼마나 괴롭겠어. 지금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민주주의의 헌법을 지키려는 판사들은 날마다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업무평가에서 떨어뜨리겠다는 협박당하고 그러면서 지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위 잘 나간다는 판사들은 대통령의 강아지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래야 살아남고 있는 모습. 정말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판검사가 좋은 자리는 절대 아닌 것 같다. 예, 판검사가 좋은 자리는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되게 깊게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노숙자들의 자유로운 삶, 그 노숙자들의 자유로운 삶이 부럽기도 하고, 다만 그럼 우리는 모두 노숙자가 돼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예, 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 노숙자분들은 매우 능력자들이지만 자유로운 영혼으로 모든 책임으로,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대신 모든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또 무책임하겠어요. 그러니 그분들은 잠시 쉬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망치 부인의 옷을 안 빠는, 옷을 빨지 않는다는 말에서 얘기가 여기까지 지나갔네요. 자, 뭐 오늘 이런 노래 한번 잠깐 쉬어가면서 하하가 불렀죠?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망치부인님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그거 병이야! 중앙위원회를 지금 비공개로 진행 중이군요. 예. 나는 지금 왜 중앙위원회 안 보여주나 팩트TV에서 그랬더니 비공개로 진행 중이구만. 예. 허리에 담이 와서 반신욕 하면서 듣습니다. 어머 야해.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도 지금 돈 모아서 그거 하나 살까 생각 중이야. 옛날에요, 그 반신욕기가 왜 나무로 된 거 있었잖아. 그거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거 한 500만원 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싸졌더만. 그래서 한 150에서 200만원이면 그거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적금을 들어서 반신욕기를 나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야. 예. 사람 손이 최고인데 내가 신랑이 2시간을 주물러도 안 풀려. 중고는 더 싸요. 근데 중고는 사실 그렇잖아. 누가 쓴 건지도 모르고. 조교기는 있어요, 조교기는. 예.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휴대용 조교기 1000으로 되어 있어. 그건 100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피도 별로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발을 넣고 있으면 따뜻해지는데, 예. 뭐라 그러나 발을 꼭 모으고 있어야 돼. 내 살이 쪄가지고 발을 모으고 있으면 불편해. 그래서
말씀 많이 잘하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뭐들 하는 거니? 예. 내 다음 망치? 그래, 알았어. 관심 받고 싶구나? 옛다 관심. 예. 우리 관심 받으러 온 어린 것들에게 관심을 하나씩 예, 던져주고, 예,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오! 3개나 들어왔어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자리 일찍 차지해줘서. 어떡하나. 바로 강태인데? 아, 이게 아프리카에 새로 나온 장난인가봐. 고마워. 자, 또. 자, 이제, 얼른 또 나와봐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 옷은, 예, 오늘이 16일이라서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예, 꺼내 입은 옷입니다. 예. 여기요? 여기를 주물면 풀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너무 아파. 자, 이 새정치연합 뭐가 두려워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중일까? 네. 일단 새정치연합 중앙위원회 결과 뉴스 뜨면 함께 읽는 뉴스에 좀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내가 예. 망치야, 국민경선제가 뭐냐? 오픈 프라이머린 또 뭐냐? 이러면서 또 보냈어요, 누가? 예. 안철수는 왜 문재인을 괴롭히냐? 뭐 이런 문자도 보냈고, 내가 너 존댓말 하라 그랬지? 저 새끼 꼭 저렇게 반말이야, 저 새끼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야, 새파랗게 어린 게 진짜, 예. 일단 이제 김무성이 이야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국민공천제하고 다 출발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출발은 비슷해가지고, 소위 이제 공천권을, 그러니까 어느 정당의 후보를 정할 때, 여론을 반영해서 후보를 선정한다라는, 데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새정치연합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민공천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새정치연합에서, 국회의원을 후보의 공천을 뽑는 방법이, 그러니까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방법이, 사실은 계파별로 나눠먹기였어요. 계파별로 이제 손학규계, 정동영계, 정세균계, 이렇게, 문재인계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그냥 2번 달고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 2번을 찍었어야 됐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국민공천제도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야권 지지자들이, 야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문제 제기에서 나온 게 국민공천제야. 근데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식이었냐면 그 지역의 대의원이라든가 기관당원이라든가 그런 당원들이 이제 의견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공천을 할 때. 근데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국민공천제라는 건 그렇게 대의원이나 기관당원의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새정치연합에 후보 공천단에 신청하겠다. 그러면 후보 공천단으로 신청받은 사람들한테 그냥 다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한 표씩을 주고 그 의견에 따라서 후보를 뽑겠다. 이런 건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일단 그렇게 국민공천단을 모집을 하고 그 모집된 국민공천단에다가 공천위원회에서 전화를 하는 모양이야. 전화를 해서 그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라는 거. 그 얘기가 옛날부터 야당 안에서 먼저 제기가 됐어요. 그걸 사실 망치 부인이 제일 먼저 주장을 했어.
2010년부터 내가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현재 야당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당대표를 체육관으로 전국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당대표를 뽑는다. 그런데 그렇게 체육관으로 이 몇천 명이 모이기 위해서는, 몇천 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모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버스 한 대당 110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몇백 대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10대만 돼도 또 1,000만 원이잖아. 그죠? 근데 몇백 대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그래갖고 이 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한 후보당 필요한 돈이 11억이다, 12억이다 이랬었어. 근데 그런 돈이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나, 대의원이라든가, 이 각 지역별로 대의원이 또 따로 있어. 이 지역, 그래서 이제 255개 지역에 대의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의원 100명만 국회의원이 관리를 하면, 그래서 전당대회 데리고 가면, 거기에서 당대표를 뽑고, 그 당대표로 자기한테 공천 줄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먹기를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이 20년대 같은 얼굴이라고. 1996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얼굴이 계속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그럼 매번 열심히 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국정감사장에 와서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법안을 내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선오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뻑하면 중진 모임 이러면서 의견을 낸다고 초치기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정치연합이, 야당의 기본적인 성향은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어떤 독재적인 법에 대해서 또는 그 권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맞서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고, 그래서 다음번에 권력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지지를 얻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 소위 3선 이상의 야당 의원들을 보면 그들 중에 열심히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3선 이상 의원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좋은 게 좋다라는 식, 의회에서 말로 토론해야 된다는 식. 근데 지금 자기네 숫자가 130밖에 안 되는데, 저쪽이 17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150이 넘고 17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130명이 말로만 어떻게 싸우냐고. 물론 이제 이 말로, 그럼 몸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말로 의견만 표명해서 뭔 의미가 있어. 보다 더 강력한 비판들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비타협적인 투쟁들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박근혜는 110석을 가지고 152석의 열린우리당을 갖고 놀았다고. 그런데 지금의 이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 중에 선수 높은 의원들은 그런 투지가 안 보여. 한마디로 박근혜랑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나 싸우면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근혜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할 때 되도록이면 타협해주라 그러고 합의해주라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2010년부터 주장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국회의원 후보를 중앙당에서 공천하지 마라. 중앙당에서 공천하지 말고 지역 대표는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내 망침을 계속 주장했던 거야. 근데 가령 그냥 무조건 여론조사,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뽑는 거, 그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이기 때문에,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 자기 당에 유리한 후보, 한마디로 A와 B가 있어. 근데 A는 당선 가능성이 있고 B가 당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야당 후보 중에 B에다가 표를 던져서 B를 일단 당선시키고, 그러니까 B를 그 경선에서 이기게 하고 실전에서 지게 하는, 그걸 역선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당원들이 각 지역마다 당원들이 1,000명, 1,500명이 입당을 해가지고 그 당원들이 자기네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직접 뽑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내 주장이었어요. 공천권을 국민에게 줘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2010년부터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당대표는 모바일로 경선해야 된다. 모바일로 뽑아서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모든 당원들이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표하게 해야 된다. 왜냐? 체육관으로 와서 투표를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다 투표권 행사를 못해. 그러니까 매번 그때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가서 당대표를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한길 같은 사람이 당대표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동영 같은 사람이 되고 막 손학규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당은 아니 여러분 지금 봐봐요. 아프리카로 컴퓨터로 들어온 사람보다 모바일로 들어온 사람이 컴퓨터로 시청자가 10몇 프로, 그 다음에 모바일 시청자가 87%, 85%야.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국민 대비 가장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전화기로 투표 참여가 가능한 나라라고. 근데 이게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는 거는 사실 그 내용이 해킹된다든가 이런 해킹돼서 결과가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 할지라도 적어도 당대표를 뽑고 우리 당의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는 우리 지역의 당원들 전원이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내 주장이야.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하면 열린우리당 때 이제 당원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당비 내는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그런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각 후보들이 당원을 모집을 한 거야. 돈을 주고 모집을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 휴대폰에서 2,000원씩이 빠져나가는데 2만 원을 주고 10달치 회원 모집을 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야. 이제 지난번에 어떤 특정 후보가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특정 후보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모바일 투표에 참여를 하고 다른 후보 지지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문제야. 무슨 문제냐 하면 가령 자기가 톡 깨놓고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참여 의지가 높아.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참여 의지가 높아가지고 너도 나도 적극적으로 열린우리당 당원에 스스로 입당하고 스스로 당비 내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당대표 경선에 참여하겠냐 전화 오면 냉큼 받고 투표를 해. 그런데 자기가 국회의원 공천받기 위해서 당원을 돈 주고 모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당대표 뽑는 투표가 와도 응답을 안 한다고. 바쁘다고 그냥 전화 안 받아버려. 그러면 결국은 바쁘다고 전화 안 받는 사람은 그만큼 당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건 친노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이건 친노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야. 소위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당무에 참여하는 거지. 그걸 비난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그럼 망치 부인은 친노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친노 아니야. 솔직히 나는 내가 감옥 갔던 것도 소위 친노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고소당하고 감옥을 갔기 때문에 아주 친노라는 말만 들으면 이가 갈려. 그러나 이 국민공천제도, 한마디로 국민들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겠다라는 그 제도가 친노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은 내가 동의를 안 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 의지를 갖는 건데 그게 나쁘다?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줘야지.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의 뜻대로 정치가 돼야지. 실제로 당대표 누구 뽑을래 물어봐도 투표도 안 하고 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명단만 올려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망치 부인이 감옥 왜 갔다 왔냐고 아직도 물어보고 있어. 너 맨날 들어와서 물어보더라. 백날 설명해도.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원래 공천권은 국민들이 갖는 게 맞아. 그 지역민이 갖는 게 맞다고. 그리고 이거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야. 새누리당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난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땐 오픈 프라이머리 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온 거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새누리당에서 논쟁이 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일단 내가 야당 안에서만 볼 때,
내가 민주당 당원 활동을 오래 해봤어. 그래서 민주당 당 운영의 문제점을 아는 거예요. 소위 이제까지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냐 하면 몇몇 목소리 큰 당원들, 그 사람들만 딱 잘 관리를 하면 그 지역에서 4선 5선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정말 젊고 유능한, 그리고 뭔가 새롭게 일해볼 만한 국회의원들은 길이 막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 나이 평균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늙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구도 때문이에요. 몇몇 당원이 주도하는 소수의 당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그 사람들만 관리 잘하면 그 뭐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제 어떤 사람이 당원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선배가 당에 가입했다가 그냥 탈당기를 내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 당에 가입을 했는데 당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야. 그 지역의 전 당원하고 국회의원이 모임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 지역의 당원들한테 국회의원이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의 당원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당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도 중앙당이든 지역당이든 관리를 전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원으로서 자부심도 없고 참여할 기회도 없고 의견을 반영할 길도 없는 거야. 그 게시판에다 글을 써도 대꾸도 안 해. 그래서 이게 지금 새정치연합이 너무 늙은 정당이 된 거예요. 너무 늙은 정당. 그러면서 사실 솔직히 이제까지 2번으로 당선된 이유가 뭐냐. 그 호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호남에서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신 분들은 의리상 무조건 2번을 찍어요. 예. 무조건 2번을 찍어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분들의 그 바람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중앙당에서 줄 잘 쓰고, 그 뭐라 그러나 적당히 패거리를 어울려가지고 그걸로 공천 받아가지고 매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는 마음에 안 드는 그 놈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 각 지역에서 왜 야당 욕을 하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가 않은 거야. 열심히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막 구청장이 맞는 행사에 좀 뻔질나게 얼굴이나 들이밀고 실제로 이 당 지지자들의 정치적인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다음에 지멋대로 탈당했다 또 기어들어오고 무슨 뭐 당의 화장실이야? 지 필요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당을 변소 취급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또 공천받고 그것도 무슨 누구누구 지분 팔아서 나 누구 오른팔이야 이래가지고 공천받고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야권 지지자들 투표를 못했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요 국민을 주권자로 세워내는 과정이 국민 공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했단 말이야.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그렇게 전략 공천한 게 김한길 같은 애 전략 공천했어. 김한길이 전략 공천 받을 인간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전략 공천은 전면 나쁜 거냐? 그건 또 아니야. 무슨 얘기냐? 가령 초선 의원, 아직 정치에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은 아직 한 번도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은 불리하잖아. 그 지역에서 경선을 했을 때 불리하단 말이야. 초선 의원에 한해서는 한 번 전략 공천 줄 수 있어. 그러나 한 번 국회의원 했던 사람을 전략 공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근데 이제까지 전략 공천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리고 결국 계파별로 지네 사람을 억지로 심기 위해서 공천심사위원회 안에 자기 사람 심어놓고 막 파벌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국민들하고는 점점 멀어졌단 말이야. 그러니 이번에 이 뭐라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 100% 국민 지금 이제 중앙위원회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100% 국민경선제로 가자. 그때만 지금 안철수, 김한길, 조경태,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왜? 그 김한조박의 입장에서 보면 100% 국민경선제 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든. 자기네 지역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자기네가 당선되겠어. 그러니까 공천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거라고. 지금 국민공천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공천을 통과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는 반대하는 거라고 봐. 그럼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새정치연합의 지지자들이 괴로웠던 부분이 뭐냐를 우리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새정치 의원들이 너무 늙었어. 너무나 나이가 많고 20년 동안 같은 얼굴이야. 근데 그게 그 같은 얼굴이 물론 몇 명이 같을 수 있어. 그리고 대다수 이렇게 바뀐다. 뭐 3분의 1 정도는 20년 했는데 나머지 뭐 3분의 2가 계속 바뀌었다면 그게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3분의 2가 같은 얼굴이잖아. 3분의 2가 똑같은 얼굴로 계속 그때 80석 지금 80석 계속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같은 얼굴인데 그 중에 정말로 국회의원답게 야당 지지자들의 마음에 맞게 활동한 사람은 그 80명 중에 10명도 안 돼. 새로 들어와서 젊게 움직이는 뭐 이게 초선 의원, 재선 의원들 중에 쓸만한 게 한 50명 된다면 나머지 80명 중에는 쓸만한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리 차지하고 몇 선씩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연합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하고 같이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상태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 조국이란 사람이 사실은 그 공천위원회 안 하려는 걸, 혁신위원장 안 하겠다는 걸 내가 막 협박을 한 거 아니야. 내가 막 협박해가지고, 밖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들어가고 좀 바꿔보라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조국 교수에게 요구했던 혁신안의 핵심은 뭐였냐면 공천이에요.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천권을 계파별로 나눠 갖는 거. 그게 문제다. 그러니 그걸 바꿔야 된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전당원이 참여하는 공천제도로 바꿔야 된다. 지금처럼 지역 지구당별로, 그러니까 옛날 지구당이죠. 지역위원회별로 100명만 관리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천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의 야권 지지자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한 표씩을 주고 그들 전체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까지 야당 2번 달고 나왔어. 근데 얘는 태어난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2번이야. 근데 2번으로 당선된다면 맨 새누리당이랑 어울려 다녀. 그런 새누리당이랑 어울려 다니는 짓거리를 할 거면 뭐하러 2번 달고 나오냐고. 그 지역에서 1번 달고 나와야지. 당선을 위해서 2번 달고 당선된 다음에 1번이랑 노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 국민들이 그 지역의 야권 지지자들이 직접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그걸 내가 2010년부터 처음 주장을 했어. 그거를 내 주장을 받아가지고 문성근 선수가 100만 빌란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막 알려낸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국민공천제라는 제도로 당 전체에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야. 그런데 이게 처음이냐? 아니에요.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도 한번 시도가 있었고 이해찬 당대표 할 때도 시도를 했었고, 그런데 매번 좌절됐어. 매번 좌절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100% 국민공천으로 하면 당선될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이 80명 중에 60, 70명이 반대라는 바람에 매번 이게 통과가 안 된 거야. 근데 이번에 이제 외부에서 김상군과 조국이 들어가서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일단 당무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어. 그리고 오늘 요 100% 국민공천제를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를 저 중앙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통과가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이 사퇴하겠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지금 제가 이 녹화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3시 9분경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까 낮 2시부터 새정치연합에서 중앙위원회가 시작이 됐고, 그 중앙위원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팩트TV의 내용을 이렇게 엿듣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녹화 올리실 때요, 우리 참새장님, 여비고님, 그리고 통행국님, 이 녹화를 올리실 때 요 음악부터 잘라서 다시 올려주세요. 앞부분은 올리지 말아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팩트TV의 저작권이 있는 부분이라, 저작권 중요합니다. 예. 팩트TV의 저작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본 걸 녹화로 우리가 올리면 안 되니까, 예.
녹화 파일을 올리실 때는 우리가 팩트TV 봤던 부분은 빼고 지금부터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인사한 부분부터만 해서 올려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곡보는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추천해주신 207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현재 시청하는 2670명 중에서 2786명 중에서 현재 추천을 안 하고 보는 600명, 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언제나 반드시 600명이 추천을 안 하고 보고 있는지 정말로 참으로 진심으로 궁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팩트TV 부분만 빼고 편집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얘네들은 진짜 누군지 진짜 궁금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새정치연합의,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 새정치연합 중앙위원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왜 비공개로 하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누가 어떤 뻘소를 했는지 국민들이 다 보게 해라. 근데 보니까 일부러 얘네들이 분탕질을 쳐가지고, 대표적으로 분탕질을 쳐서, 혁신안이 현재까지는 지금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어요. 통과되더라도 그 통과된 혁신안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목적으로 이제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의 목적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공천받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의, 그러니까 이번에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얼마나 신나겠어. 저런 애들이 떠들면서 막 비판한 내용을 그대로 막 받아쓰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정치연합이 무슨 쟤네들 몇 명의 당이 아니잖아요? 예, 기만조박의 당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꼭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그리고 이 조중동은 언제나 기만조박의 의견을 마치 새정연의 의견인 것처럼, 문재인 의견 한 번 얘기하고 기만조박 의견 다 실어주고 꼭 그런 식이야.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런 기만조박의 의견이 나갈 때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의 지지자들은 떨어져 나가거든. 실망하고 기분 나빠서 이 당을 더 이상 꼴 보기도 싫어하거든. 일부러 그걸 다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일부러 기만조박을 자꾸 노출을 시켜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할 수 있는 젊은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하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야.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이제 막 저렇게 당의 흠집내기, 자해 공갈단이죠. 예. 자해 공갈단 역할을 막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망치부인은, 예. 그러면 망치부인은 이 문재인, 소위 노무현 지지자들 내지는 당 안에서 소위 이제 문재인 계파를 지지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옛날에 2004년부터 7년까지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으면서 소위 자기가 친노다. 자기가 노무현의 오른팔이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는지 그걸 내가 4년 동안 내리 목격을 한 사람이야. 나는 노무현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근데 내가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조모 씨도 내가 2004년부터 7년까지 여의도에 있을 때 자기가 원조 친노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노무현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노무현의 남자라고 그러면서 선거 나오고 그랬었어. 지금 와서 저러고 다닐지 누가 알았겠어? 그런 거예요. 예. 내가 하여튼 그래서 그들의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나 천박함을 너무나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막 친노라 그러면 내가 아주 치가 떨린 사람이야. 그러다 심지어 내가 이제 감옥도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노무현 사람은 전부 다 나쁘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 내가 노무현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진짜 노무현 정신이 뭔지 안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안희정, 문성근 정도야. 그 셋을 제외하고는 소위 막 노사모에서 떠들고 다니고
뭐 무슨 문재인 뭐 저기 뭐 선거 캠프에서 떠들고 다니고 나는 그런 인간을 아무도 나는 쓸모 있다고 생각 안 해. 실제로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진 것도 문재인 캠프의 무능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 예. 문재인 캠프를 구성한 사람들이 무능함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그 자기네들 나중에 총선 나가고 이럴 때 그 뭐 경력 쓸 생각만 하지 실제로 그 경력에 맞게 일한 인간들이 별로 없었어. 근데 내가 그 사람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 그 뭐라 그러나 정말로 노무현을 사랑한 사람인지 정말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려고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아느냐 하면 그 장자연 리스트 사건으로 터진 박연차 리스트가 있어. 박연차한테 용돈 받고 접대받았던 애들, 그 용돈 받고 접대받았던 애들의 명단이 누굴까 이러면서 조중동에서 2009년 3월부터 그 4월까지, 왜냐면 그때 4월 28일이 재보선이 있었어. 4월 28일 재보선까지 3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노무현을 너무너무 더럽게 짓밟았어요. 그래갖고 그 기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막 그 저기 뭐 받으면서 막 그 버스에다가 버스 타고 조사받으러 가는데 헬기 떠서 따라가고 그 지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4.28 재보선이 있었고 그 4.28 재보선의 야권 지지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쇼를 했던 거야. 2009년에. 예. 그런데 그때 3월 15일경부터 그 사건이 터져요. 박연차 리스트 사건이 터져갖고 4월 28일까지 그때 어마어마하게 노무현이 당해. 차마 이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뭐 노무현이 10억을 받았네, 20억을 받았네, 아니다 30억을 받았네,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러면서 글을 쓰다가 봉하마을에 노다지 캐러 가세. 그러면서 이 봉하마을에 노무현이 피아제를 벌였다. 그러니 그 저기 노다지 캐러 가자. 그러면서 언론이 개 지랄을 떨었던 때가 언제냐면 4월 20일경이야. 4월 20일경에 이 그 최고조에 달했었어. 그런데 내가 왜 화가 났냐면 난 진짜 피아제를 버렸다는 줄 알았어. 그때 모든 언론에서 노무현이 피아제를 뭐 명품 시계를 그 논밭에 버렸다라고 되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나도 시계를 버린 줄 알고 화가 난 거야. 아니 저기 변호사까지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증거를 그따위로 인멸을 해? 열이 받아갖고 내가 욕을 쓰려고. 내 노무현 대통령 그때도 안 좋아했거든. 근데 욕을 쓰려고 기사를 다 찾아본 거야.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 10억을 받았다, 20억을 받았다, 600만 불의 사나이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야. 그래놓고 그 밑에는 내가 똑같은 말들인데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이 뭐 10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 며칠 날 20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러다가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럼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통장 거래가 있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 시계를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만 사건의 핵심은 뭐냐. 그 시계를 박연차가 노무현 형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권양숙 여사가 이거 전달하면 아주버님이야 나나 다 죽는다. 다 쫓겨난다. 그러니까 당장 돌려주라.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가 커트해서 안 받은 거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이 그 시계를 돌려줬는지 아닌지를 권양숙 여사가 확인을 못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면서 권양숙 여사한테 화를 냈다는 내용이야. 그런데 그 내용이 봉하마을에 명품시계 버렸다. 그런 보도로 나온 거야. 내가 그때 그걸 수십 개를 기사를 찾았어. 그런데 내가 기가 막혔던 건 뭐냐 하면 소위 노무현의 남자들이라고 박연차한테 접대받았던 사람들 명단이 실실 나오는데 아무도 노무현이 억울하다. 우린 그런 접대받은 적 없다라고 저항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소위 그 2004년부터 8년까지 2007년까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친노 팔아가지고 온갖 그 추접을 떨고 다녔던 인간들이 아무도 그때 노무현을 위해서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기가 참여정부에서 일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 경력 팔아가지고
틀림없이 내년에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나온 애들을 그게 내 명단을 가지고요. 뉴스를 검색하세요. 2009년 3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노무현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찾은 건 딱 한 명이었어. 안희정. 솔직히 나도요. 노무현이 받았나? 노무현이 이거 뇌물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노무현 쪽 사람들이 너무나 조용하니까 아무도 반박을 안 하니까 이거 받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때 딱 안희정이 혼자서 그때 안희정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그 이회창 차떼기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이회창의 정치 후원금을 트럭으로 받았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온 거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회창이 쓴 돈에 10분의 1도 안 썼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10분의 1 이상 썼으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검찰이 디립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을 조사를 한 거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실제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공식 자금이 250억이 들어가. 근데 이회창이 신고한 게 1100억인가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말에 책임지라고. 노무현 말에 책임지라 그러면서 노무현의 불법 선거운동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까 1100억을 쓴 게 이회창이고 노무현은 공식 250억을 썼는데 250억보다 좀 덜 썼던가 하여튼 250억 정도로 썼었어. 그 당시 기억에. 근데 이걸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 노무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선 자금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선 자금을 뭐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그 선거 캠프 전체를 고발하겠다는 둥 막 이랬어. 그때 안희정이 자기가 감옥을 가. 그때 그 소위 선거 캠프 자금 관리를 안희정이 했는데 그 안희정이 그 당시에 모든 문제는 자기 잘못이다. 노무현 후보는 아무것도 몰랐다. 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감옥을 갔어.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좌희정 우광재라 그랬어. 그죠? 좌희정 우광재 이래갖고 안희정을 노무현이 더 신뢰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 당시에 안희정이 소위 2004년 총선이나 이런 데에서 그 높은 지위를 받고 어떤 당의 중축으로 활동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다 있을 때였어. 그런데 안희정이 모든 문제는 자기가 잘못한 거다. 노무현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감옥을 갔어요. 내가 왜 우냐? 난 친노 싫어해? 근데 내가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 한 거야. 그래, 누군가 자기의 주군을 섬긴다면 저렇게 섬기는 거다. 주군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감옥에 가면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안희정을 그래서 기억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갔던 안희정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왜 문재인은 침묵했냐? 변호인이었어. 노무현 변호인단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절대 뉴스에 언급을 안 했던 거야. 근데 하여튼 이제 안희정이 그때 내가 찾아봤어. 도대체 노무현 쪽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을 하나? 찾아봤는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는 거야. 그때 뭐 박연차랑 어울려 다녔던 그 인간들이 단 한 명도 노무현을 위해서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받았나 보다. 그런데 안희정이 구석챙이에 무슨 지역신문인가에 나왔어. 중앙 언론도 아니었고 별로 안 보는 신문에서 그 당시에 안희정이 이건 치졸한 공격이다. 치졸한 보복이고 공격이다. 그러면서 근거를 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었지. 안희정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거 안 받았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안희정의 그 딱 한마디를 믿고 글을 쓴 거야. 내가 방송할 때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 목을 잃게 되잖아요. 후두결절이 왔다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말하지 말라 그래갖고 내가 3월 4월 방송을 못했어. 그런데 그 4월 20일에 피아즈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내가 4월 20일에 글을 올리면서 나는 노무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노무현에 대한 비판하는 방송을 밤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너네.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내가 다 찾아봤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고 이랬단 주장 설 뿐이 없다. 이건 결국 재보선을 노린 치졸한 공격이다. 내가 막 분노해서 욕을 했어. 그 글이 내가 공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쓴 글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날 글을 써놓고 김근태 의원을 모시고 내가 그때 무슨 경기도 어디에 재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거기 지원을 나가신다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가는 중이었는데 근데 열받아가지고 막 김근태 의원한테 잃는 거야.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의원님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근거 없습니다. 증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28 재보선에 야권 지지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놈 새끼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랬어. 그랬더니만 김근태 의원님이 그래? 그러시고 가셨어. 그리고 나서 22일인가? 이틀 뒤에 공식 발표가 나와. 김근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치졸한 공격을 중단하라 이런 공식 발표가 나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말렸대. 왜냐하면 이러다 괜히 불똥 튄다. 불똥 튀어서 괜히 노무현 편들었다가 같이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발표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김근태 의원이 나는 불똥 튈 거 없다. 그러면서 발표하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공식 입장이 발표가 됐어.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게 안희정과 나와 김근태 의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여러분 그 다음에 5월 초에 5월달 넘어가서 초에 유시민이 가. 5월 초에 유시민이 봉하마을을 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더러 정치하지 말라 그랬어. 너 정치하지 말라고. 그런데 와가지고 기어이 유시민이 정치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힘들었으면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겠냐.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기어 나왔는데 어쨌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유시민한테 정치하지 말라라는 말을 쓰고 2주일 만에 봉하마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됐냐면 그 당시에 이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를 했어.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비리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권양숙 여사를 데려다가 조사를 한 거야. 근데 권양숙 여사도 아무것도 비리가 안 나왔어. 그런데 그 시계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박연차가 시계 갖고 왔는데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 화를 냈다고 검찰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보도를 그런 식으로 뿌린 거야. 검찰에서 보도를 그렇게 뿌린 거야. 그래서 권양숙 여사의 한마디를 가지고 앞부분 얘기는 싹 빼먹고 피아제를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누가 배달을 왔는데 돌려보냈다. 그런데 박연차한테 돌아갔는지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다. 그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 화가 나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라고. 그걸 누가 믿어주겠느냐라고 막 화를 냈다. 그 얘긴데 앞뒤 다 잘라먹고 피아제를 논두렁에 버렸다만 보도한 거야. 근데 이 노무현을 또 조사를 해봤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당시 검찰이 권양숙을 다시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때 권양숙 여사가 열 몇 시간을 조사를 받았어. 열 몇 시간 조사를 받고 그거 한마디를 갖고 언론에서 개지랄 떨었는데 또 데려다갔다가 그러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부부를 포괄적 뇌물죄로 가두겠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10억은 어디서 나온 문제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아들인가 딸일 거야. 노무현 대통령 딸이 미국에서 살아. 우리나라 살지도 않고. 근데 미국에서 살면서 집을 얻는데 그 집이 10억이었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돈 10억이 어딨어. 그러니까 돈 10억이 없으니까 그냥 쇠를 살고 있는 줄 알았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데 박연차가 권양숙 여사한테 퇴임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10억 원을 빌려주겠다. 그 딸내미 집값이 10억이라고 들었는데 자기가 그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거야. 그런데 권양숙 여사가 그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퇴임 보름 전인가 그랬어. 보름인가 2주 전. 그러니까 퇴임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 그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 당장 차용증을 써줬어. 그 10억을 내가 농사지어서 갚겠다. 그러면서 차용증을 써서 줬지만 결국 그 10억은 퇴임하는 대통령한테 퇴임 선물이라고 줬지만 실제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치욕적인 돈이었던 거야. 나중에 문재인이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그 돈 10억을 박연차한테 받았다는 것 때문에 무너지신 것 같다. 그 인터뷰를 찾아봐. 그 내용이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목숨을 던졌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야. 그 박연차가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도 권양숙 여사가 끝까지 버텼어야 됐는데 그 딸이 외국에서 그 떠도는 모습이 가슴이 아프니까 그 돈을 빌린 거,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대요. 거기서 무너져 내렸다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자살을 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예요. 그 끊었던 이유는 뭐냐? 결국 권양숙 여사를 데려다가 또 조롱거리를 만들고 계속 그 10억의 차용증을 썼어도 검찰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 10억, 박연차도 이건 뇌물이 아니고 어떤 대가를 요구한 것도 없이 자기가 퇴임 선물로 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은 이걸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구속하겠다라고 그거를 정해놓고 일을 추진했다는 거야. 근데 물론 정말로 감옥을 정해놓고 추진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뒤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 돈 10억을 빌린 문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돈 10억 빌린 것 때문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까지 평생 살아왔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결국은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나 아니냐? 내가 죽어 없어지면 더 이상 내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을 거냐? 이러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말 지금도 아깝지. 그때 감옥을 갔다 나와서라도 싸웠어야 됐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뭐 누가 타살을 했다. 그건 개뻥이고, 누가 죽였다는 건 아니야. 누가 다른 사람이 타살을 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그 돈 10억을 빌렸다라는 게 너무나 자괴감이 들어서 5점이잖아. 단 하나의 5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끊으면서 후회와 상실감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누구 딴 사람이 죽였다 어쩌다 해서 뻘소리들 하면서 결국 물타기를 한 거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치적 타살이었어. 정치적 타살. 누가 무슨 경호원이 밀은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이 있다는 거야. 이명박 정부, 검찰, 그리고 언론.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이명박 정부와 검찰과 언론을 타겟으로 해서 싸웠어야 됐는데, 자기가 노무현 지지자라는 놈들, 누군지 난 지금도 궁금해. 그것들이 노무현은 타살당했다고 주장을 한 거야. 노무현 타살설을 막 퍼뜨렸어.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잡았어야 됐던 검찰 언론을 못 잡고 뜬구름 잡기로 노무현 타살설에 다 빠져버린 거야. 잠깐만. 안건을 보면은 사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안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봐다시피 오늘 안건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당대표께서 통합의 행보를 하신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의원도 만나 설득을 하고 또 성원들에게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주어서 단일화를 만들도록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께서는 그러한 말씀으로는 통합 행보를 하신다, 단합하자라고 하시면서 당대표가 과연 반대파들에게 얼마나 설득을 하고 얼마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서 표결하자고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잠깐만, 지금 이것이 통과된 거예요? 당의 어떤 거예요? 통합을 위한 행보인가? 지금 이 당의 단합을 위한 행보인가? 저는 혁신안이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당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안건에 대해서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혁신이 지금 혁신안이 통과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가결? 그니까 이제 지금 잠깐만, 속보 떴어요? 어떻게 된 거야? 결론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저쪽에서 가결됐단 말이 있는데
지금 가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팩트TV에서 채팅에다가는 가결됐다고 나왔는데, 확실해요? 속보가 나왔어? 잠깐만. 속보 안 나왔는데? 아직 안 떴죠? 기자가 가결이래요? 일단 뉴스가 나올 때까지, 뉴스가 나올 때까지 좀 차분히 기다려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이 과정을 내가 좀 설명하는 거야. 이 과정을. 어쨌거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죽어갈 때, 소위 그동안에 노무현 팔았던 사람, 조모 씨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국회의원 단물 빨아먹을 때는 노무현 팔고 대고, 노무현을 당선된 다음에는 등 돌리고, 그게 딱 소위, 나는 내가 진짜 웃긴 게 2004년에 말이에요. 2004년에 자기가 친노라고, 자기가 친노라고 막 떠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 김한길 옆에서 뭐 친노 패권주의를 척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니까? 2004년에 전부 노무현 탄핵 바람 타고 탄핵 광풍 속에서 노무현 팔아갖고 당선됐는데 얼마 전에 김한길이랑 친노 그 패권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그러고 서 있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하여간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억울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국민 경선을 하실 때 뭐 참여정부에서 일했다는 둥 뭐 이러면서 경력 팔고 나오면 반드시 그때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고난 당할 때 어디서 뭐하고 자빠져 있었는지. 그러면서 또 내년에 노무현 팔고 참여정부 경력 팔고 또 나올 것들 많아.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조건 혹하지 마시고, 혹하지 마시고 사람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소위 이제 새정연 중앙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당대표가 반대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지 않고 표결로 밀어붙인 건 독재다라는 의견을 지금 계속 피력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번갈아 나와가지고 지금 문재인이 소위 비주류 혁신안에 반대하는 반대파를 끝까지 설득하지 않은 것은 당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혁신안이 통과된다고 혁신안이 통과 안 되면 사퇴하겠다. 그 말은 통과되면 당대표로서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왜 반대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지금 소위 문재인 반대파가 왜 이 중앙위원회에서 이걸 투표로 하느냐? 이걸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 혁신안이 통과 안 되면 당대표 사퇴하겠다는 말에 막 분노한 이유가 사퇴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야.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문재인이 당대표의 지위가 더 공고해질 거고 그게 싫어서 반대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문재인 반대파가 문재인이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이 혁신안이 통과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그게 뭐 사퇴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통과되면 문재인의 리더십이 공고히 되는 거 그게 싫어서 반대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당대표로서 반대파를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거는 잘못이다라고 주장한 지금 의원들이 있어. 난 묻고 싶어요. 그럼 왜 당신들은 끝까지 설득이 안 되는 건데? 아니 100% 국민공천제가 뭐가 문제인데 그걸 왜 반대하냐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냔 말이야. 왜 반대를 하냐고. 반대파의 의견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게 리더십의 부재면, 그럼 너네는 왜 너네 반대파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너네 반대파에게 왜 반대하냐고. 자기 말의 모순이잖아. 네 입장에 서서 네 반대가 문재인이야. 그러면 문재인을 왜 설득하지 못하느냐고, 너는. 그렇잖아요. 문재인대로 왜 반대파인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너는 왜 문재인 설득하지 못하냐고. 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을 못 내놓냐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별로 안 좋아해. 분명히 얘기하는데, 문재인의 문재인 당대표라고 그 옆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인간들 정말 싫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을 저렇게 흔드는 태도는, 이거는 이 당 지지자, 이 야권 지지자 새누리당을 잡아야 되는데 저건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나는 봐요. 사사건건이 발목 잡고, 그 문재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뭐 리더십이 없어? 야, 엇나가기로 작정하고 반대하는데 무조건 반대요. 무조건 반대하는 애를 어떻게 설득하냐. 말이 통해야 설득이 되는 거지. 귓구녕을 쳐맞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해. 그걸 설득을 못했다고 그게 리더십의 부재야? 결국은 그 문재인 파가 성공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문재인 옆에서 껄떡대는 애들 꼴보기 싫어. 그러나 난 네가 더 싫어. 니들이 더 싫어. 문재인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뭔가 이 야당, 제1야당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도록 뭔가 해봐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니들이 더 싫다고. 아니 그럼 공개적으로, 아니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비주류 그러면서 문재인을 비판한 거 누구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 누구야? 몇 명이야? 이제까지 박주선, 박지원, 조경태, 안철수 4명 아니야? 나머지는 왜 이름도 못 밝혀? 도대체 비주류가 누구야? 누군데 왜 이름도 못 밝히고 반대하냐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존나리 무슨 비주류 이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비주류. 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야. 자기 이름 석자 걸고 말도 못하는 형을 왜 입 밖에 내는 거야? 네 이름 걸고 할 수 있는 말만 해. 무슨 익명으로 주장을 하고 지랄들이야. 너네 익명으로 주장하라고 몇십억씩 주는 줄 알아? 국회의원들한테? 지랄 연병들이야. 국회의원의 모든 표는 국민을 대표하고 그 투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당연히 실명으로 공개를 해야지.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투표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당연히 기명 투표해야지. 왜 비공개 투표를 하자는 동. 얼마나 비겁해. 지들이 결국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비공개로 하자는 동, 무기명으로 하자는 동. 이런. 그럼 문재인은 왜 이렇게 욕먹냐? 문재인 주변에 소위 좀 양아치 같은 애들이 많아. 실력은 없으면서 껄떡대고 허세 부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고 오로지 자기의 계산만 하는 놈들 분명히 있어. 그게 문재인을 저렇게 발목 잡게 하는 거야. 솔직히 지난 나는 그 관악 선거에 나왔던 그 문재인 비서 출신이라는 사람은 나는 절대 다른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유 아파. 혀를 씹었어 또. 뉴스 떴어요? 지금 결과 나왔어? 혁신안 가결에 대해서 뉴스 지금 민진모 애들이 퇴장을 했다 이거지? 민진모 명단 잘 공유들 하시고요. 예. 민진모 출신들 명단 잘 공유하세요. 일단 그 민진모라는 애들이
뭐 반대했다는 거 아니야? 100% 국민공천을. 그 저기 공유들 하시고요. 예. 나는 뭐 공유만 하라고 그랬어. 공유만. 하여간 지금 야당을 보면 사실 국민들이 주접을 떤다 이러고 싶을 거야. 그지? 새누리당이 나쁜 거 솔직히요. 내가 우리 방송에 와서 시청하는 사람들 보면 그 뭐라 그러나 지금 이제 20, 30대 젊은 애들 20, 30대 젊은 애들이 새누리당이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 걔네들이 정말로 저질이고 수준 낮은 거 80%가 알아요. 20, 30대 80%는 새누리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왜 야당에다 투표를 못하느냐? 지금 이 새정연이라는 존재가 너무 늙고 그 특성이 없고 그리고 주장이 모호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접을 떨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투표 안 해버리는 거야. 관심을 가지면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래서 20, 30대 애들이 아예 이 새정연에 관심을 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10% 정도가 진보정당에 관심을 갖는 게 나름대로 선명하기라도 하거든. 그러니까 진보정당을 가서 얼쩡얼쩡 되는데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집권하려는 의지가 없어. 알받기 하려는 마음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면서도 매번 지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층이 야권에 대한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알고 있기는 내가 아는 한도에서 예. 소위 젊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잘못하는 건 알아. 그런데 새정연이 정말로 이 야권다운가야. 실제로 그 저기 호남에서 새정연 예. 호남에서 새정연으로 나온 지자체당이나 구의원 뭐 기초의원들 중에 문제인 사람 많아. 거기서 지들끼리 나눠먹게 하기 때문에 그 호남 지역에서 단체장이나 그 의원들 중에 문제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지역 호남 사람들 그게 너무 불만인 거야. 왜 맨날 우리 동네는 이렇게 후진 애들이 오냐고. 그러니까 도리어 호남 지역의 요즘에 젊은 애들이 차라리 새누리당을 찍어버려가지고 새정연이 자기네 지역에 아무나 못 내보내게 하자. 그런 의지가 있는 거야. 호남에 정말로 그 계파별로 지네 사람이 심고 이런 짓을 하면서 후보답지 않은 애들을 자꾸 내리꽂으니까 이 호남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새정연 안 찍어주겠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건 이건 새정연이라는 그 뭐라나 새정연이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결국 뭔데 개파 공천하는 인물들 그들에 대한 분노란 말이야. 내가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비주류 무기명 투표 주장하며 퇴장 최고위 폐지 혁신안 만장일치 통과 쟁점인 공천제도 혁신안 곧 의결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폐지하는 혁신안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쟁점이 되는 공천제도 혁신안은 곧 의결이 될 예정이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래서 호남에서 무소속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정당 공천 받고 나온 애들이 너무나 후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 호남에서 자꾸 무소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 결국 그 지역민들이 공천에 참여하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젊고 새로운 인재들을 뽑고 싶은 거야. 난 안철수가 말이에요. 젊은 인재를 영입할 혁신안이 아니래. 국민 공천제 하면 젊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안철수가 이번 그 민주당 혁신안이 그러니까 뭐 새정연 혁신안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야. 아니 100% 국민 공천제가 되고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서 그 국민 공천에 참여해야 젊고 유능한 젊은 인재가 영입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왜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술래잡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왜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꼴이라고.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걸 지금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저의 의견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보내주세요. 채팅창에다 쓰면 욕먹을까봐 말 못하겠다.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010-2294-2016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제가 뭐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제가 번호 안 읽을 테니까 쌍욕하시면 고소할 거니까요. 알아서 하시고 제 의견이 잘못됐다라면 그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제대로 된 생각을 좀 하게. 예. 민진모, 조경태, 주승용, 황주홍, 유성엽, 김영환, 문병호, 이종걸, 안민석, 신학용, 노웅래, 민홍철, 이낙연, 이상민, 이언주, 오재세,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최원식, 김승남. 네,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예. 지금 새정치연합은 문제의 본질을 몰라. 안철수가 혁신안답지 않아서 혁신안이 동감을 못 얻는다는 거야. 새정연 혁신안이 공감을 못 얻고 있대. 그래서 실패한 혁신안이래. 근데 왜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그동안 공감을 못 받았냐? 구탄까지 공감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노무현 팔고 김대중 팔아서 국회의원 된 다음에 새누리당이랑 짝짝꿍한 새끼들 걔네들한테 공천 안 준다는 약속이 없어서 그 혁신안이 뭔 말을 해도 안 먹힌 거야. 지금 이 혁신위원회에서 1탄부터 10탄까지 발표를 했어. 9탄까지 동의를 못 받은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국회의원 나올 때는 노무현 팔고 김대중 팔어. 당선된 다음에 대북송금이 어쩌다는 둥, 진보하고는 거리를 멀게 해야 된다는 둥, 지나치게 좌편향이면 안 된다는 둥, 그런 개소리하는 씹새들한테 공천 안 준다는 약속이 없어서 그래서 혁신안이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이번에 10번째 혁신안, 그거 하나는 확실히 마음에 들어. 뭔데? 100% 국민공천, 100% 국민공천 하겠다. 그거는 바로 그런 당선되면 딴 얘기하는 놈들한테 공천 안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 전화가 왔어요. 자,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새정치연합 안에서 혁신의 대상이 혁신안을 반대하고 있는 거야. 새정연 안에서 지금 꼬라지는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당연히 혁신 대상이니까 혁신안을 반대하는 거지. 내가 볼 때 그래. 그래서 나는 이 혁신안이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고 봐. 그게 내 첫 번째 의견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야.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래요.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오늘 이 혁신안이 통과될 거라는 걸 믿고 그 문재인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잡았다고 그래.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원론적으로는 문재인 대표의 권위를 흔드는 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100% 국민공천안이 맞다라는 것은 나의 의견이야. 그런데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난 잘못됐다고 봐. 촛불 집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해서 이종거를 욕하고 주승용을 욕하고 그 소위 문재인 반대파들을 하나하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잖아요. 나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그런 태도가 나는 문재인을 더욱더 힘들게 했다고 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뭐라 그러나 민심 재판을 하는 거지. 민심 재판을 해서 하나하나 막 비난하고 비난으로 몰아가고 그런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그들을 설득하는 걸 더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봐도 이종걸이나 주승용이나 욕먹을 짓을 한 건 맞아. 그러나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렇게 개인을 찝어서 비난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문재인한테 고개를 숙일까요? 문재인의 내민 손을 잡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문재인을 지지한다면 문재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저 새끼 나쁜 새끼 개새끼 저 죽여버릴 새끼 이러면서 욕을 하면 걔가 문재인이 내민 손을 잡을까 안 잡을까? 절대 안 잡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왜 필요한가? 그걸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은 여론이 그래 문재인이 옳다라고 해준다라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문재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마녀사냥으로 막 감정적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 당이 하나가, 문재인이 손을 내밀어도 얘네들이 안 잡는 거야. 너 내 앞에선 손 내밀고 네 뒤에 가서는 네 지지자들이 나 욕하고 다니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아직 안 되지. 아마 죽을 때까지 문재인 지지자들 그 이해를 못할 거야. 왜 이 새정치연합에서 왜 새정치연합이 제 힘을 못 받는가?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기운으로 흡수가 되는 게 있고 좋은 기운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솔직히 내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계속 욕했어. 뭐라고 욕했냐? 안철수가 선거운동을 하러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가지고 안철수를 욕했단 말이야. 그랬잖아 솔직히.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의 공약을 알고 있는가?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홍보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걸 물었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이 꿈꾸는 세상, 노무현이 꿈꾸는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일단 파벌을 지어서 문재인 반대편, 노무현 반대편을 죽이려고 해.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한미 FTA 때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막 김종은 사단이 막 몰아붙였어. 그때 김근태 의장이 한미 FTA 반대 단식을 했단 말이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김근태 의원한테 전화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싸워주면 협상팀이 좀 더 우리 쪽의 여론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그 결론을 내려고 노력할 거다라고 지지하는 전화를 했어. 그런데 노무현 지지자들은 그 당시에 인터넷에다 뭐라고 욕을 했냐 하면 당 의장씩 헤쳐먹어 놓고 노무현 덕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당 의장씩 헤쳐먹은 사람이 지금 노무현 발목을 잡냐고. 그리고 욕을 하더라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 도리어 한미 FTA를 막 저쪽에다 밀어붙일 때 그거를 목숨 걸고 단식하면서 반대해준 김근태에게 고맙다라는 전화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의장식 해놓고 노무현의 발목을 잡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 김근태 의원을 지지했던 합리적인 중도 세력은 노무현한테 등 돌리는 거야. 노무현한테 등 돌린다고. 노무현 지지자들이 진짜 가까이 할 사람들이 못돼. 그러면서 등을 돌려.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고립됐느냐?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소위 진보 정당들이 이라크 파병을 비판했어요. 진보 세력 지지자들이,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에 동의하느냐? 그러면서 막 비판했단 말이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대로 변명이 있었어. 사정이 있었어. 이미 갔더니 얘기 끝나 있는 거야. 파병하기로 소위 우리 외교부란 놈들이 전부 다 약속을 해줘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최대한 숫자를 줄이고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는 걸로 축소해서 돌아왔지만 진보 세력들이 볼 때는 갈 때는 반미하면 안 됩니까? 로 가놓고 가서 파병 약속하고 왔냐? 그러면서 막 노무현을 비판했단 말이야. 그때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때 진보 세력한테 쌍욕을 해요.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니들이 현실이 아니야. 그러면서 입진보 그러면서 진보 정당 지지자들을 한테 쌍욕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면서 노무현 지지층 절반이 날아갔어. 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건 진보 세력들의 재기발랄한 선거운동이 도움을 줬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했던 사람들이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많았어. 그 사람들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내서 노무현을 홍보했단 말이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는데 그 당선된 뒤에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진보 세력이 비판을 했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랑 대화하려고 했다고. 대화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풀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디립다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이 노빠 새끼들 등 돌린 거야. 그 뒤로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에 까일 때 진보 세력은 그냥 팔짱 끼고 있었어. 당해도 싸. 이렇게 배신했으니까 당해도 싸. 그러면서 등 돌린 거야. 그 다음에는 그 당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완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 진보적인 정책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판을 하면 어디서 감히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느냐? 그러면서 또 쌍욕을 한 거야. 그래서 당 안에 합리적인 중도 세력도 등 돌리게 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나중에 고립돼서 죽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여러분이 문재인을 고립시키지 않으려면 문재인 반대파에 대해서 디립다 욕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왜 문재인이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야. 국민 여론으로. 자, 봐봐요. 아까 방송 시작하는데 건빵이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문재인 반대파가 왜 문재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종걸 까대고 주승용 까대고 내가 봐도 욕먹을 짓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욕만 했지 문재인이 가려는 바가 뭔데 이들이 왜 비판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그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서 욕하기 이전에 명분상 문재인이 가려는 길이 왜 옳은지 그거를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실 오늘